은공의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기량도 매우 숙련됨이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점. 강직하시죠. 이정 선생님은 누구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자기 당신이 이에 맞다 하면은 그대로 이제 계속 가시는 거고. 전통적인 거를 고수하시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주관이 되게 강하신 편이세요. 아주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뛰어난 장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그 취미가 있어가지고 후회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난 일요일날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해 나와서 공대 나와 있어요. 일요일날도 이거 술도 안 먹고 내가 놀러 다니지도 않고 가기어 차가서 딸 데려가려고 그러지 안 가요. 난 지금도 안 가요. 그럼 만드는 거만 좋아해요. 난 하면. 청백색의 달빛을 닮은 은은한 광택을 가진 은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서 예로부터 화폐나 식기, 장신구 등으로 귀하게 사용되어 왔다. 우리도 삼국시대부터 은수저와 술잔, 대접 등의 일상용품은 물론 가락지와 머리 꾸미개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은장, 은공장으로 부른다. 금속공예에서 만드는 재료는 금, 은, 동, 철이 있는데 금은 귀하니까 많이 쓰지를 못했고 주로 귀한 물건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의뢰용 기물이라든지 또 장신구, 또 왕권에서 하사품들, 일반 귀족층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 주로 이제 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 금속공예사를 논할 때에 은 작품들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논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의 형태 또 거기 들어간 문양 거기 들어가 있는 기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한국의 전통 금속공예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여름 발굴된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팔찌엔 아주 특별한 글이 새겨 있었다. 경자년 2월 다리작 대부인분 200삽주의 520년 2월 다리라는 사람이 왕비를 위해 230주를 들여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신라 기록으로 철유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장들이 속했던 거를 봐서 이 다리도 삼국시대의 관장이니까 왕비가 쓰는 물건, 즉 이 장식품을 만들어서 무덤까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 물론 다른 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최초의 장인이라고
즉 최초의 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은장과 은제품에 대한 기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오례편을 보면 조선시대 은장들이 만들었던 대은병과 은대병, 은퇴자들의 겨냥, 그러니까 도안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이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왕실에 어떤 의식이 있다, 결혼, 가례, 뭐 상례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옛 것과 틀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겨냥에 따라서 중량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만큼 이 은기는 귀한 거고 최고의 장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아무나 그 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의궤에는 은장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온다. 숙종 어용도사 도감 의궤와 교종 가상시호 도감 의궤에 이만제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당대 걸출한 은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장은 삼국시대에 이미 존재했겠지만 분야별로 세분화된 공장 제도가 정착된 것은 고려 시기부터이며 당시 공장은 세습제로서 중앙 각 관청에 다루는 재료 또는 용도별로 일정한 인원이 배속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인정된 이정훈 은공장은 은세공품을 주로 만드는 소은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금은세공품 거리로 불리는 종로 3가. 이곳 금은세공품 거리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통교와 종각 주변은 조선시대 시전 중 면포전 일대와 은방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전통적인 관장 제도가 해체됐다. 원래 조선 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은장은 왕실과 중앙관아의 은기를 만드는 경공장으로 공주의 8명, 상의원의 8명을 두었고 지방관장인 외공장은 두지 않았다. 1865년에 편찬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에도 은장은 상의원의 8명을 두었는데 조선 말에 이런 전통적인 관장 제도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왕실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보존을 위해 한성 미술품 제작소를 설립했고 시중에서는 개인 수공업자가 운영하는 세공상회가 문을 열었다. 이 세공상회가 자리한 곳이 바로 조선시대 은방이 위치했던 광통교와 종각 주변이었다. 10대의 이정훈 은공장이 은세공일을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은방이 현대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던 1948년이었다. 제가 들어왔어요, 공방에. 그때는 충무로 상가 동광양이라는 데를 제가 지휘를 했어요. 뭐 소리를 따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었어요, 나는. 또 재미나고. 피난 갈 때도 부모를 등지고 선상 따라간 겁니다. 선상 거기서 이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청소해주고 이러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없으면 나 공부 만들어 쓰고. 그래서 이 6.25 때 또 6.25 후에 5.16 당시에 모든 제품을 디자인을 내가 80%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은세공의 역사가 무려 70여 년. 은의 채광과 분석에서부터 도금과 세공에 이르기까지 손재주가 남달랐던 이정훈 은공장.
장인은 전통적인 은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독특한 은세공 영역을 개척해왔다. 이정훈 은공장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작업대와 함께 그 손길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업 도구들을 세상에 남기셨다. 조각정이 한 100여 정 있고요. 그리고 핀셋이 한 30개, 그리고 이제 집게도 한 20-30개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추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정훈 선생님이. 자기 편하게, 당신 편하게, 남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해 보면은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모양을 새기는 이 정들은 은공장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던 도구다. 이 정은 이제 쪼이질할 때 쓰는 쪼이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게 이제 문양을 낼 때, 세세하게 문양을 낼 때 이 쪼이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배정이라는 정인데요. 요거 국화, 이제 매화 조각을 사귈 때 요걸로 칼끝으로 이제 쳐서 이렇게 요 문양을 내는 데 쓰는 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 삼각정인데요. 선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렇게 세세하게 선을 그을 때 요 선정을 사용해서 이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방울정이라는 정인데요. 요런 매화 가운데 아주 그 꽃 가운데 꽃머리를 이제 사귈 때 요거 방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경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남들을 만들어줬거나 파는 것은 이분들이 못 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꼭 다 만들었어야 직성이 풀리고 작업이 되는 그러한 그 세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인의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강하신 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만은 또 재주도 두루 갖추셨었어요. 이정훈 은공장은 모든 작품을 만들 때 디자인을 새로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그렸다. 이 도안들 역시 장인의 또 다른 작품이다. 뒤에는 항상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려놓고 또 새롭게 그려서 또 만들고 그것도 그려야 만들고 그랬다고요. 그 재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못한 거죠. 그걸 다 갖췄으면 참 좋았는데. 이정훈 은공장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전통 도구의 불편함과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송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송탄이 소나무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나무슬을 호흡을 파가지고 그물 넣고 입으로 쉬지 않고 벌어요. 그냥 코로 숨 쉬고 입을 내뿜는 거예요. 그거 짓고 오는 사람은 내 생각엔 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예. 홈이 없이 매끈한 송탄으로 만든 곱돌 위의 은은 20여 분 만에 완전한 액체가 됐다. 장인은 그 은물을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틀에 부어 덩어리를 만든다. 편철이다. 편철은 마치로 두드려 강도를 높인다. 거의 모양을 잡은 편철을 불에 넣었다 다시 두드린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수십 수백 번의 망치질과 담금질을 거쳐서 편철이 완성되면 굴판에 넣어 반원형으로 만든다. 그리고 손을 매만져 둥그렇게 만든 다음 양끝을 이어 붙인다.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던 은이 비로소 가락지 형태를 갖췄다. 미세하게 보이는 틈새는 은땜과 붕사로 땜질을 한다. 이때 붕사는 은의 용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락지를 땜질할 때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낮으면 땜질이 안 되고 또 너무 높으면 가락지까지 녹아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찾아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락지의 형태가 갖춰지면 땜질 부분을 줄로 갈고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든다. 가락지 땜질 부분이 표시 안 나게 매끈해지면 다음은 세공 차례다. 금을 얇게 늘여서 오려 붙이는 금부 조각은 이정훈 은공장의 대표적인 세공법 중 하나다. 금부 조각은 은 제품을 적당히 달군 후 금판을 붙이는데 근대기에 새로 시작된 붙임 기술이다. 이음새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인데 그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계산하는 건 온전히 장인의 감이다. 동그랗게 찍어낸 금판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붙이는 이정훈 은공장의 금부 조각은 거의 독보적이다. 이 선생님은 금부를 남보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조각을 해보면은 이 선생님이 금부한 거는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아예 그냥 띄려면은 깎아야만이 띄어지는 정도입니다. 금부까지 입힌 가락지는 모래맞이를 한다. 숫돌을 만들 때 쓰는 금강사를 이용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금강사가 닿은 표면은 특유의 광택이 사라지고 뽀얗게 변하는데 조각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적당한 정도의 표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정훈 은공장은 이 과정을 1시간 넘게 계속한다. 여러 차례의 담금질과 수십 수백 번의 망치질을 통해 단단해진 은이 가락지의 모양을 갖추고 나면 본격적으로 장식이 더해지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미 은가락지와 한몸이 된 금부 위에 한 칼 한 칼 모양을 새겨가는데 이정훈 은공장이 직접 만든 조각도가 지나갈 때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또 새가 지저긴다. 그래서 그 가락지가 이제 국화하고 매화하고 나비하고 새가 들어가요. 그게 항상 조각도 우리나라 전통 보게 되면 국화를 조각을 하게 되면 국화를 놓고 옆에 나비가 앉게 돼 있어요. 국화에는 그 나비를 조각해야 되고 또 반을 갈라가지고 반쪽에는 매화를 조각하게 되면 새를 조각해야 되고 새가 매에 앉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이 딱 우리가 가락지가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조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뚱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끼고 그래서 막 내가 보기엔 너무 엉성했지 그때 보는 거 만든 게. 이정훈 은공장은 전통기술의 보존을 담당했던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은세공방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세공기법을 구현했다. 특히 끝이 납작한 다질정으로 모피라 같은 효과를 내는 화각기법이나 조각, 음각한 자리에 금살을 메워 넣는 상감기법, 작고 예리한 정을 써서 귀금속을 음각하는 선각기법이나 면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문양판을 땜질해 붙이는 고각기법, 금속판 앞뒤를 다져가면서 무늬를 두드려내는 육각기법 등을 고루 재현해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정훈 은공장의 조각은 그 과정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이란 평가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돼 있는지 아니면 손끝이 기억을 하는지 한순간도 머뭇거림 없이 정과 마취를 분주히 놀려서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이란 도구, 정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도구를 쳐가면서 문양을 그려가는 거죠. 문양에 또 음영을 넣어가면서 이것이 계속 끊기면서 또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건 마치 붓으로 뭐 이렇게 쓱 일필휘지로 그리는 것처럼 그 문양이 금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구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조위조각 역시 이정훈 은공장의 독보적인 분야다. 쪼이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정훈 선생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쪼이조각은 그림을 먼저 그 형체를 그린 다음에 가는 송곳정으로 이제 쪼이질을 해서 세세하게 딱 문양을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정훈 선생님 것은 참새를 이제 쪼이질을 해서 사겼다면 참새가 아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조위조각의 그 효과는 그 정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흔적이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리가 굉장히 잘 조형적으로 정리된 문양으로 나타나거나 퍼내기 때문에 이정훈 선생님의 그 조위조각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공 작업은 수십 개의 정과 마취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는 수작업이다. 이정훈 은공장은 모든 도구를 마치 자신의 손인 양 자유자재로 다뤘다. 아니 뭐 굉장히 부드럽게 가시네. 그렇게 이렇게 분지를 못하는 게 너는 나같이. 가다가 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잘못하면 또 날아가 버리고. 은은 특성상 너무 강한 힘을 줘도 너무 약한 힘을 줘도 끊어지거나 깨진다. 적당한 압력, 작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고도로 계산된 힘이 필요하다.
이정훈 장인은 그 적당한 힘을 조율하는 감각을 타고났다. 이거 아까 한번 그 만드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숙달됐어요. 선생님은 줄질로 이제 은을 갈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형태를 잡아가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은이라는 거는 불이 조금만 세면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그 형태를 잘 잡아가고 계셨습니다. 이거 아까 그 주조에서 나온 거죠? 아 이게 저 어제 저거로 찍은 것까지 다 주조가 잘 나왔네. 그래서 딴 데서는 일 못 만들어가지고 아까서 샀어. 이 주조는 선생님 아세요? 아 주는 공개해서 해오지. 네. 모르는 잘 나왔네. 이것도 안 비냐? 이것도 안 비냐? 아 그건 뭐예요? 큰 거는. 네. 이정훈 은공장은 전통적인 세공 기법을 현대 작품에 접목시키는 작업에도 열중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정훈 은공장은 무늬가 도드라지게 두드려내는 육각 기법이나 주조 기법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펜던트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그 산업 그 디자인 제품으로 만드신 그 타이 같은 것도 그거는 표면의 형태는 현대적인 거지만 내용은 전통적인 문양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 기술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분은. 타고나셨는데 본인이 재밌어서 계속 작품을 하셔서 이 숙달이 아주 많이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기술을 끊임하고 이어주려고. 그리고 또 기법도 가르쳐주고 주고 이제. 수천 번의 두드림과 담금질을 거쳐 은공장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 이정훈 은공장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들은 천년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이다. 천년 전 장인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